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됐지요. 어제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유머로 우리가 듣기에는 재밌었지만 국무위원들은 상당히 좀 긴장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공간이 좀 좋은 데로 오니까 마음도 좀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회의를 더 길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웃기는 웃습니다마는 그런데 역시 그 1월 또 뒤에 이렇게 딱 그 배경이 있고 근사한 국무회의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좀 국격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국무회의장에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들도 좀 아직 내란이 정시가 안 됐는데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심을 이해하면서 역시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 게요. 어제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옛날 영화예요. 타임 투 킬이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 극장에서 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 억울한 그 흑인 변호해주는 네. 변호인 지금 맥커너히, 매튜 맥커너히, 사무엘 잭슨.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되게 감동적으로 봤었어요. 그 변호사가 이렇게 예. 그 누가 봐도 질 것이 뻔한데도 예. 그 흑인의 그때 또 KKK들이 네. 난리를 치면서 막 보복하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지켜냈잖아요. 네. 오로지 무엇이 정의인가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는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그런 그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좀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해운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그런 생각으로 바라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란색 중심의 사회냐, 빨간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가끔씩 선거를 통해서 그 구성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무지개 얘기하고 포용, 화합 얘기했더니 그러면 잡탕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각자의 특색들을 다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 또 우리가 해야 될 원리와 원칙, 가치 이걸 잃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새해에는 이제 무지개 나라가 펼쳐질 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만 딱 그랬다면 뭐 쇼다, 무슨 보여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맨 처음 내각 구상할 때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함께 가자. 윤석열 정부 때 내각 있었던 송미령 장관 유임시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윤석열 내각을? 그때 그건 그때만인 줄 알았죠. 그 뒤로 보수 그야말로 보수 출신의 권오을 보훈부 장관으로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번에 그야말로 보수 강남의 삼선 이해운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무지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준 거죠. 어때요? 장유미 변호사님, 어제 그제만 해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고 충격이다 파격이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사고했을 때 어떤 뭐 인사 원칙 같은 걸 견제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파, 뭐 진영 이런 걸 떠나서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인사에 대한 비판, 비난 기조 어땠습니까? 왜 자기 사람만 쓰느냐, 코드 인사하느냐, 회전문 인사는 잘못됐다라고 거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고. 전 정부 인사라도 유능하고 우리랑 뜻이 맞는다는 게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손 내밀고 그 외연을 넓혀나가겠다. 박수 쳐도 모자랄 판에 일제에 부역한다라고 발끈할 일입니까? 이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면 본인들이 긁혔다고 배신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천명하는 거야. 이건 잡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무지갯빛 국가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어떻게 다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겠냐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용할 수 있는 문화터, 이게 노무현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대연정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냥 냉대받고 이랬지만 그 정신이 계속 면면이 민주당에선 이어져 왔었고, 그게 이렇게 인사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필성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에 무지개가 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그러셨는데, 이런 보수에 있단 발탁,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보수 인사 발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발작적 증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인데,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그 무게와 막중함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대통령은 윤석열처럼 집을 철거하거나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새 집을 짓고 더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넓은 집을, 쾌적한 집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다. 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반정치와 싸워온 거거든요. 그 반정치는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반정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그 아류의 인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가지고 반정치를 끝장내고 정치복원의 길을 열겠다라는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배경이고 설명이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대통령 한 번만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의 소원이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라는 것이 종합예술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매직에 가까운, 저는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비빔밥과 잡탕밥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빔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주류적 의사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최대 다수를 포용하겠다라는 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잡탕밥처럼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되겠다라는 하이에나 떼들과 같은 그런 식의 봉합과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인사 철학대로 앞으로 남은 정권도 운영해 나가신다면은 전 역대급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링컨 대통령도 좀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그렇죠. 미워했던 사람까지 등용했었죠. 임명을 했었죠. 이정주 기자님, 혹시 이해운 장관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서 뭐 뒷얘기 좀 있어요? 아니, 당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흐름이 지금 청와대 쪽도 물어보니까 이해운 하나만 있겠냐. 사실 이게 원포인트 뭐 제한 인사는 아니거든요. 통합과 포용이라는 전반적인 이제 기류를 좀 보여주는 거고, 어제 그 이해운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건 사실 제한은 한 달 정도 전에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 덮으려고 했다,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 달 전에 타진하고 있었고, 그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터진 건데요. 사실
그 물어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야당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지금 뭐 사실 대연정을 뛰어넘는 이런 통합 행보 말은 쉽죠.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광주에 뭐 좋은 인재를 보내서 시장 내고 뭐 또는 그쪽에 비례대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말은 무성해요 원래. 근데 결과적으로 선거해 보면 그 국민의힘은 영남 TK 그쪽에 쏠려 있고 민주당은 요새 좀 달라졌는데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승부를 하는데 크로스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종로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 개인의 의지였어요. 그게 당의 어떤 방침은 아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그 숭고한 의지가 표명된 거고 리스크를 온전히 본인이 감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리스크를 그 정권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큰 그림이고 사실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산에서 찾아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뒤로 조경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때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일단 조경태 의원의 본인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본인 하고 싶어 하죠. 본인 하고 싶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공식 제안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조경태 해수부 장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싫으면 싫다고 하죠. 싫을 때 말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이 엄청 길더라고요. 요새 저도 이제 전화했는데 아직 안 받아서 콜백이 안 왔는데 주변에 통화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화를 안 끊는데요. 그냥 싫으면 안 한다고 끊으면 3초면 되는데 30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죠.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내란 옹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류들이죠. 장동혁을 비롯한. 이 세력들에 대한 사실상 사망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고립 고사 작전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면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즉 국민의힘의 수도권에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저지선이 지금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뭐 조경태 뭐 해수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 중에 뭐 국고보조금을 뭐 끊는 식의 그런 뭐 입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도 있을 수 있고 뭐 징계나 뭐 수사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그 심리적 분열을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저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는 전 대한민국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 하에서 대통령이 운영하는 통치 체제와 이 국가 운영의 원리 차원에서는 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통합 인사, 실용 인사 행보가 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운이라는 정치인, 뭐 조경태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비호감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개인적인 사감이고 조금 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국힘당이 더 놀랍고 혼란스럽고 그렇겠죠. 사실 이제는 저절로 무너지는 단계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막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폭넓게 한번 쓰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발언들 우리가 좀 잘 새겨야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입이 아프도록 강조하죠. 그리고 행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따지지 말자. 빨강이냐 파랑이냐. 이제는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파왔던 구덩이가 너무 깊고 그걸 메우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 구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부어 넣는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는 수준에 불과하죠. 그 깊이는 너무나 깊은데. 그러나 숟가락으로라도 흙을 부어 담으면 언젠가는 채워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구덩이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각에 일단은 지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참 지난한 일이긴 해요. 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뭐 과거 정부에도 이제 정부에서 보수 정치인한테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뭐 유승민 뭐 전 대표도 그렇지만 뭐 안 한다, 뭐 같이 합류하기는 뭐 저어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 안을 터전을 잃고 있거든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기 바쁘면서 지금 이 와중에도 당성 운운하면서 극우몰이, 친윤몰이, 이 내란 옹호, 이 불법 계엄도 사실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인식을 지금까지도 공유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거기에서 이탈하면 당성을 제대로 왜 견제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보수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국민 선택은 받는 게 요원해질 거거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정 일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극히 일부의 지지만으로 당이 존속할 수는 없어요. 영남 자민련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에 왜 인재가 없습니까? 국민의힘도 집권을 했던 대단히 오랜 시간 집권을 했던 세력인데요. 그럼 인재들이 어디로 갈까요? 부유하는 겁니다. 그 부유하는 인재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해운 후보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밑둥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적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당일날 제명을 하는 등등등. 이게 아프거든요. 세게 긁혔거든요. 대안은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오합지졸하면서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이게 전망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그 외피적으로 같은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뭐 한강옥 위원장 이렇게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의 행보들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 쓰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민주당에서도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마치 포장지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복판에 지금 뛰어들어가는 아주 이거는 어떤 대통령도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참 놀라운 것은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유일한 직책이거든요. 다음 선거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재선이 있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는 특수성 매우 큰 장점으로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님 우리 쪽 사람만 지명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해운 장관은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베르세외 장마님 기존의 편하고 쉬운 룰과 방식을 떠나 판을 흔든 결정에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젠프의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젠프는 충분히 컨트롤하실 겁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힘을 실어주고 이것도 매우 필요한 우리의 일입니다. 할 필요가 있지요. 짧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간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제 국회의 끝나고 삼청동 수제비 거기에서 오찬을 했더라고요. 삼청동의 그 수제비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죠. 5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가서 즐겨 먹는데 제가 워낙 수제비를 좋아하니까 몇 번은 실패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먹고 싶어도 어제 거기에서 오찬을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국수 꼬랑댕이 잘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가져가겠습니다. 집에 와서
수제비 8개 내가 이빨 다 소송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화이팅! 예. 장미 변호사님 저 집 가봤어요? 네. 좀 맛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평소에 좀 먹을 엄두가 안 돼. 줄 길게 서야 줄이 돼서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전 대통령이 식사하셨다 그래서 그냥 예약하고 갔나 했더니 줄 서서 들어가셨네요. 섰네요. 네, 몰랐어요. 좀 봐주지 대통령. 요즘 아주 새치게 만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겁니다. 직권남용, 국민의힘에서 업무방해, 업무방해. 줄 안 서서 업무방해다. 웃겨.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그 당원 게시판 그거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하나 보고 갑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황금 열쇠인가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어디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황금 열쇠라는 게 백악관의 키 그리고 백악관으로 가는 키 이렇게 있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이게 미국 가서 백악관 문이 안 열리면 이걸로 열면 열린다는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열쇠 가지고 열쇠. 있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열쇠가 있으니까. 지금 5명 정도인데 맞아. 지금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그런 좀 장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요. 이정주 기자님 저 열쇠가 황금이에요? 예, 저 진짜 금? 진짜 금이라서 이렇게 휘면 휘어져요. 진짜 네, 오히려 순금은 이렇게 휘어지는구나. 열쇠를 힘줘서 휘면 얇아서. 건사람 같이 얘기하네. 황금 열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좀 물어보니까 그게 순금은 휜다. 근사한데요. 영어로 다 써 있는. 꼭 우리 옛날 그 뒤주 열쇠 같이 생겼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트럼프가 황금을 좋아하니까 선물도 저렇게 우리도 황금 주지 않았어요? 좋죠, 왕관. 저 왕관을 주고.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 그렇게 아까 읽으시길래 한글로 써졌나 했더니 영어로 써졌군요. 예. 그래요. 또 딱 5명 줬대요? 네, 그렇죠. 딱 전 5개 세계에서. 제자.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 요즘 표정을 보면요. 나라 잃은 표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눈동자부터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일부분을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결연한 의지도 읽혀지고요. 또 절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임기 안에 이런 일들을 꼭 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참 도와줘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함께 읽혀졌습니다만. 윤경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결실의 시간, 그 단어가 탁 와닿대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대도약,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5년 정권에 2년 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 제시,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에 우선 주목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중에요, 눈에 띄는 게 내란 극복, 이거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이 응답자들. 그건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재판, 여러 단죄, 내란과 관련해서, 어두운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싹 정리한다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해 그와 다른 측면에서의 뭔가 새로운 도약, 그래야 개혁이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이랬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의 내란 극복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이거에 더 응답자들이 주력을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한 거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 그리고 이제 5가지 과제 이런 것도 밝혔는데, 저는 특히 좀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을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이걸 이뤄내겠다. 네. 그러면서 올 한 해 국민 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배분, 복지, 이 2가지 과제가 항상 어떤 수레바퀴 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이제 다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이해운 장관 임명에 가면서까지 확장 재정을 하겠는데, 그동안 이런 분배라든지 배분 또는 정부의 능동적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그 사람들까지 채용해서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도 들어와서 봐라. 저는 엄청난 이런 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한 건 오늘 천만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떻게 나라는 매년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빈민, 서민,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양극화, 민생, 불평등의 수렁에 빠져 있느냐.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서 제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우리 국민들도 세계 7, 8위권의 선진국 국민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의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경제라는 것 자체가 경세 재민이잖아요.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자. 올해는 저는 그 도약의 원년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특히 와닿으셨나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도약의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대도약의 기준은 민생 경제, 국민의 삶,
바로 국민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경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민생이다라는 부분, 그 지점을 가장 앞으로의 기준으로 삼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나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빛의 혁명으로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정구승 변호사님 올해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을 10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은 보통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손대기에는 좀 힘들어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병, 만국병이라고 하는 서울병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에서 가장 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매력, 즉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놀라웠던 게 오히려 도약과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분배만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분배와 성장이 그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해왔고, 거기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딜레마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였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 와중에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은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바로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2025년을 보내면서 패널 세 분께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 부탁을 드렸었지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들었는데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패널들이 2026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준비해 주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소장님, 네. 올해의 사자성어 뭘로 정하셨나요? 저는 일진월보라는. 일진월보. 네. 이게 일신, 우일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의 경우는요, 사필규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등장 이후에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온 나라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이 돼버렸거든요. 다 엉클어져 버린 게 우리 촛불혁명, 아니 빛의 혁명, 그리고 탄핵으로 쫓아내는 거,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 등등의 과정에서 정상으로 저는 복귀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퇴보, 후퇴는 없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뭐 경제 정책, 뭐 복지, 전 하나하나 다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신, 우일신이 될 것이다. 그 일신, 우일신을 담은 게 저는 일진월보라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루마다 월마다 예. 앞으로 진보하고 열심히 뛰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진월보. 네. 일진월보하는 대한민국. 일진월보하는 백운기의 정어리 TV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좀 뭐 평이한 거 있습니다. 작년은 저는 와신 상담했다. 예. 그 똑같이 윤경 선생님하고 정말 그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게 뭐 와신 상담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집을 맛을 보면서 반드시 윤석열 보란에 있다고 그 다짐하고 투쟁하던 그 세월이었다면, 올해는 대동 단결, 대동 투쟁, 대동 세상. 세계 사자성어 생겨나시군요.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대동 세상 억당부약인데 일부러 앞에 작년에 보니까요, 이제 그 내란 극복하는 과정인데 너무 막 작은 차이 가지고도 싸우고 너무 막 서로 미워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범진보 개혁 중도 세력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동소이한 거고 작은 차이 정도는 또 그 극복하고 이견은 또 존중하면서 가야죠.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 단결하고 대동 투쟁에서 백운기 TV 100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동 세상 억강부약 해가지고
부자는 부자들대로 존경받으면서 명예를 누리며 잘 살고 빈민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중산층이 되고 또 중산층은 중상층이 돼서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범죄는 줄어들고 얘기는 쑥쑥 나오는 대동세상 함께 가보자 예.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동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도 예, 맞습니다. 생각했던 네. 그런 것이었지요.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 뭔가 궁금한데요. 네. 아니 저는 윤경호 소장님이랑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일치월장을 준비했거든요. 아까 일진올보 할 때 놀라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나날이 다달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날이 다달이 같은 마음이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변화와 이 성과가 축적되고 쌓이면서 정말 날마다 달마다 성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무래도 옆자리에 앉다 보니까 닮아가나 봅니다. 네. 일치월장 우스갯소리로 쓰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건배사로 유명하죠. 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은 장난 아니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부터 장난 아니다 말도 아 역시 우리 앵커님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거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일치월장. 네. 자, 우리 막내 정구승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는요? 저는 재밌게 하자고 그래서 예, 저는 25년은 분리수거, 분리수거. 네, 26년은 개봉박두라고 했습니다. 개봉박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하지 않았거나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지금 그 6개월 만에 효능감을 많이 누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 2년 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같이 느껴서 이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봉박두라고 지어봤습니다. 설렙니다. 예. 정말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요, 이제 살면서 참 많은 해를 거쳤잖아요. 네. 제가 한때 치기 어린 젊은 날에는 막 애써서 새해 연말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이 좀 뭘 의미를 두나 막 이러면서. 근데 참 그때는 어리석은 거고 요즘에 뭐 하루하루가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새해를 맞게 돼요. 그 결실을 앞둔 농부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는 해가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가 잘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받을 광주리를 잘 손질하고 광주리에 빈 구멍은 없는지 해진대는 없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잘 만들어 놔야 열매를 우리가 잘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리 잘 맺어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리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를 맞는 마음이요. 정말 올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이 잘 흡수가 돼서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대희님, 올해 사자성어 운기시대. 운과 기가 한꺼번에 오는 해. 부산이대희님 참. 김성환님, 정의와 상식의 바다로 노져갈 준비 됐나요? 레디 큐 하셨는데 김성환님도 참 센스 있으시네. 레디 큐 아시죠? 신유진 변호사님 우리 네, 알고 정어리 있습니다. 몰에서 네, 준비했던. 숙취해소. 그래 네. 숙취해소 음료만이 아니라 건강 음료인데. 아, 그럼요. 네. 그거 하나씩 새해 선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먹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다려보세요. 이따가 레디 큐. 하나씩 좀, 예,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작년 말에 건배사 중에 참 그게 좋더라고요. 2025년은 윤석열과 내란장제를 완전히 이제 땡처리해야 된다 하니까 2025년 그러면 사람들이 땡 하고요. 2026 하면 큐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께 땡큐. 그 건배사는 땡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땡큐 2025년 땡 2026 큐 레디 큐 서울 TV 레디 큐로 가자.
광고까지. 네. 아유. 술자리를 많이 다니면 저렇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이고. 여실히 보여주는.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일치월장 조심하세요.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일요일은 쉬세요. 일요일은 쉬어야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예. 신문도 쉬고 간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하남 시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2026년 새해에도 멋진 분들과 멋진 방송 부탁합니다. 정어리 TV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안진걸 소장님의 꿈수 서청년 장학금. 꿈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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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라고 쓰셨네. 청년 장학금과 홍길동 은행 사업이 각 지자체로 확대돼서 민생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희망해 봅니다. 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하남 시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남 시민연대 김용춘 대표님이실 텐데요. 하남 시민들께서 백운기 TV를 보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김용춘 대표님 이왕 슈퍼챗 쏘신 거 1000명 정도만 끌어다 주십시오. 일단 85만 원으로 먼저 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열었는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참 그 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공교롭게 제대로 우리가 그 판단을 못하고 선거를 치른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이 5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겨가지고 뭐 이거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냥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그때 많이 참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됐지요. 또 시의원, 도의원도 되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발을 맞춰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참 중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각 신문들이 일제히 했던데요.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아일보부터 한번 봐볼까요? 동아일보에서 준비한 여론조사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이제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을 누구 찍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국힘에서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주였는데 나경원이 뭐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세훈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민석 총리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후보 구운에 들어있고 국힘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뒤로 더 확고하게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조사도 있었는데 김민석과 오세훈이 붙으면 김민석이 33.0, 오세훈이 30.4. 박주민과 오세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박주민이 31.5, 30.2. 정원호와 오세훈이 붙으면 30.4,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오차범위 안에 다 있는 여론조사네요. 지금은 물어보는 저는 질문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거보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원호라는 인물이 참 재밌죠. 성동구청장 3번 하고 지금 갑자기 뭐 거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밀어준 효과가 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원호와 다른 후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후보들은요 다 정치에 완전히 뭐가 달아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뭐 다른 명망가 인지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 근데 정원호는
오로지 성동구라는 곳에서 3번 했던 그냥 일 잘하는 행정가 이 이미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큰 차이일 것 같다. 서울시장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에 이어서 대권을 향해 가는데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사람, 또 그 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성공 사례가 또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따로 놔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내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정원호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또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 이후에 뭐 정원호의 정치 행보 그걸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일 잘하는 행정가 이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았고 뽑으려 하고 또 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가 된다면 이거는 어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걸로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도 역시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로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는 층 상관없이 조사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조국, 박주민, 한동훈, 서영교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좁혀보면 오세훈, 정원호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그러니까 1%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이 붙었을 경우 이때도 역시 전체는 40대 31, 관심층은 41대 34, 정원호 구청장은 37대 34. 관심층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을 40대 38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관심층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과 붙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 33대 32,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면 38대 31로 아직까지는 오세훈이 나경원보다는 국힘당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안진걸 소장님, 정원호 구청장 기세가 일단 상당하죠. 네네. 이 신년조사 전 조사들에도 보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 1등하는 조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저력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원호가 1등인 조사에서도 오세훈과 가상대결에서는 또 박주민이 격차를 더 많이 벌리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방송도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범진보 중도 기획세력들은 발굴 행정가 출신 정원호와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인권 변호사부터 만났던 또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또 그 윤석열 거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뭐 전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동반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더 서로 분발하고 서로 부각시켜줘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구룡에 막 심룡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확 올라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결국은 한두 분이 결선하던 최종에서 오세훈은 아니면 누가 나와도 최소 10에서 20%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빌드업을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저번에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우리 백유티브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인터뷰도 참 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시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일단 이게 이제 계속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구청장,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뉴시스가 조사한 걸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걸로 40.9 대 40.4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지지도를 보면 이제 양자 대결 말고요.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박주민, 조국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내란에 그리고 또 명태균 관련해서 그렇게들 나오는데도 이런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참 놀랍고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면은 또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선도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에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이것이 이제 윤영호의 진술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그 외의 정황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좀 더 보도 가치도 크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까지가 밝혀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또 윤영호 본부장이 말을 바꾸면서 자신은 그거를 전달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자신이 직접 전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연 이거에 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담보된 것이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냐가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더 강하게 정말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이 됐을 때 효과란 무엇인가. 이미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하는 걸 성공시키고 또 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자신 있게 보여준 사람이고 또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민주당이 전혀 힘을 펼치지 못하고 고전할 때에도 전재수 의원만큼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해야 부산이 변화된다. 부산을 정말로 발전시킬 사람은 전재수다라는 부산의 민심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ASLKDFKH 아이고 핸들이 참 어렵네요. 나경원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아침 이슬님,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이것들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네 그러셨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정구성 변호사님, 이게 여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은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역대에서 기성 정치인이 아닌 후보를 내세웠을 때만 사실 서울시장직을 가져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코 우리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이제 서울 민심이 오늘 경향신문 조사도 보면 전국적으로 여당 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서울은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조사가 우위에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걱정이 되죠. 근데 서울이 상당히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좀 보수화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서울에 대형 교회와 극우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악영향을 좀 끼친 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서울에 당열 기록이 있어서 조직력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보다 민생 경제 국민 경제 살리기 힘을 실었다 하더라도 감정은 똑같거든요. 마음의 반은 내란 세력 완전히 몰아내야지 쓸어야지. 근데 그래도 일단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 경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국민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내란 세력 청산을 생각해도 그렇고 윤핵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도 이번 한 번까지는 범여권 진보 중도 세력에 확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저는 갈수록 늘어날 거라 봅니다.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자고자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가 2월에 있습니다. 예. 초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구형 자체가 6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만약 실형이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이제 현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뭐 2월이나 3월쯤에 시작한다고 쳤을 때 명태균 씨가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재판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그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MBC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일단 긍정평가가 59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기에서 좀 그 짚어볼 만한 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그 점수를 준 게 소통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정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본 게 놀란 게 70대 이상하고 20대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성향이 바뀌나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이번에 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지금 단연간 이제 밀게 될 이슈 1번지 코너에 그 정민철 위원장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극우 전파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벌이고 있는 일종의 극우 놀이 문화가 아주 10대부터 형성이 돼 있고 그 10대 분들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어떤 극우의 잔향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30들이 경제적으로 밑바탕을 마련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항상 어떤 뭐랄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 세대 2030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성되기 때문에 2030의 극우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좀 2030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그 탈모약 급여화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로드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 MZ들을 일단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급여화는 일단 접어두고 바우처를 지급해서 비급여 항목이라도 일단 이 바우처를 통해 살 수 있게끔 2030을 위한 어떤 표 전략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충격이에요. 사실 우리 어렸을 그 표현은 그렇고 옛날부터 20대는 따질 것도 없이 진보였잖아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들까지도 선거권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70대하고 20대가 그러니까 유일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국힘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청년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지금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이래로.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해본 결과잖아요. 20대와 70대라는 것은. 그래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그 정책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요. 최근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됐어요. 아, 20대가 그러면 남성 여성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민주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거 때마다 남성 여성의 표차 20대 표차는 엄청나게 정반대로 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한 거죠. 어찌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미 10년간 지속되어 왔었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최근 말씀하신 경제적 지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20대예요. 고시방의 대부분을 갖다 20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래가 있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누구도 그 불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 잘 됩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거 푹 찔러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거기 열광하는 거죠. 저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10년 이상 된 문제인 거고 우리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돼요.
특히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치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못 둘지언정 그들의 얘기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제가 볼 때 돌이켜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그걸 간파한 거죠.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전혀 아닌데 간파한 거죠. 그 현실을. 네. 다만 그 지금 젊은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자의 문제면 그건 어느 젊은 세대가 안 그랬던 젊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특히 이제 남성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범세계적인 현상도 있고 한국의 특정된 현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 층이 반이민 정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정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노조를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새로운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밖에 못 간다. 정기적으로 진입을 노조가 막고 있다는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한국 내지는 동남아에 또 특유한 상황이 있어요. 한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심한데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 젊은 층에 특히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홍콩에서 그 보안법이죠. 중국 보안법이 홍콩에 시행되면서 일어났던 대학생 시위가 진압되는 장면을 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봄에는 꼭 마스크를 썼어야 돼요. 황사가 심해서. 근데 엄마가 너 마스크 꼭 써야 돼. 왜? 중국에서 나쁜 게 더러운 게 많이 날라와서 라고 들은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중국 이꼴 오염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크고 성장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체제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적이지 못한 면 뭐 이런저런 단점이 부각되면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커졌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20대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야지 단지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라고 하면 반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2030 세대가 모두 다 극우화됐다라고 규정 짓는 순간 바로 그냥 리모컨 꺼버리거든요. 유튜브 그냥 꺼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상 드러난 2030들의 극우화 성향이 엿보인다 정도로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꼰대 극혐 세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드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려 들고 주입하려 들고 강요하려고 들면 바로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니들은 SNS만 보면 바로 세뇌되는 멍청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NS가 어떤 가짜뉴스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는지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제도 개선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2030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을 기득권들이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토론 문화를 열어줘야지 이 2030 놈들이 이 극우 대가리들 이거 SNS만 쳐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극우가 됐구만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순간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 얘기는 확실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상을 찌푸려요. 맞아요.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정글해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판이잖아요. 그럼 기성세대가 같이 얘기 듣고 토론해서 풀어나가야죠. 이 문제는.